Where are you? Here.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배트맨 비긴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햄릿만의 스타일로 풀어나가게 될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첫 번째 이야기. 과연 배트맨 비긴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영화 배트맨 비긴즈 지금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신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심층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이 신화적 계보를 잇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 중 하나가 슈퍼히어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05년작 배트맨 비긴즈는 단순한 권성징악의 서사를 넘어 주인공 브루스 웨인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그 극복 과정을 지극히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었죠. 무엇보다 영화 역사가 깊은 배트맨이란 캐릭터의 세밀한 오리진 스토리까지 다루기 때문에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첫 번째 작품 배트맨 비긴즈를 다루면서 영화 속 숨겨진 의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와 DC 코믹스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트맨 비긴즈의 오프닝 장면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오프닝은 주황색 석양 앞으로 수많은 박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속 다양한 테마로 연출된 오프닝 장면의 박쥐 문양은 영화 속 핵심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쥐들이 등장하는 배트맨 비긴즈는 어둠의 기사 기원을 다루면서 박쥐 공포증이 있는 브루스 웨인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영화 다크나이트에서는 엄청난 화염 속에서 박쥐 문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메인 빌런 조커가 폭탄 테러를 저지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선 깨지고 있는 얼음 속 박쥐 문양이 등장합니다. 영화 중반부 스케어크로우의 법정에서 추방이 결정된 인물들은 연약한 얼음판 위를 걸어가게 되면서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바로 배트맨 비긴즈에서 브루스 웨인 또한 훈련 과정 속 미숙한 판단으로 얼음판 위에서 빠지게 되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얼음판 위를 걷게 되면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남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 등장한 박쥐 문양은 영화 속 중요한 테마를 담아내며 앞으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겪게 될 다양한 시험들과 서사적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Rachel, let me see. 영화 배트맨 비긴즈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브루스 웨인의 어린 시절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어린 브루스 웨인은 오래된 우물에 빠지게 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박쥐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물에 빠진 어린 브루스 웨인이 처음으로 묘사된 작품이 있다면 바로 늙고 지친 배트맨을 그려낸 다크나이트 리턴즈였습니다. 만화작가 프랭크 밀러의 손에서 탄생된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1982년에서부터 1986년까지 연재된 늙은 배트맨을 다룬 명작 그래픽 노블입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을 은퇴하게 된 지 10년 후를 다루고 있으며, 그가 다시 부패한 고담으로 복귀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 이전의 배트맨 만화책은 다소 캠피하고 가벼운 이미지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프랭크 밀러는 배트맨을 고뇌하는 인물, 부패한 도시의 범죄와 싸우는 자경단원으로 묘사하며
극단적인 사실주의로 만화 속에 어두운 분위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배트맨이란 캐릭터가 성인 등급으로 엄청난 수위를 가지게 되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의식을 다루게 되면서 더 이상 만화라는 것은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는 편견을 깨게 도와준 다크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다크나이트 리턴즈 이후 만들어진 코믹스 중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핵심적으로 참고한 만화책은 시크릿 오리진의 배트맨 더 맨 후 폴스입니다. 배트맨 더 맨 후 폴스는 다크나이트 리턴즈 속 나왔던 우물 추락 장면을 확장한 배트맨 오리진 스토리를 담아낸 단편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화책의 페이지 수는 20페이지 남짓으로 짧지만 배트맨의 기원을 다룬 가장 완벽한 요약본이자 영화 배트맨 비긴즈의 실질적인 설계도라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DC 코믹스의 시크릿 오리진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흩어져 있던 배트맨의 초기 설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대적인 다크나이트의 기원을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브루스 웨인의 방황기와 훈련 과정 상당수가 배트맨 비긴즈 속 사건과 배경이 그대로 재현되며 그가 어린 시절 겪은 추락사고와 현재 배트맨으로 활동하며 고담시의 범죄를 막기 위해 건물 아래로 낙하하는 모습을 통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Why do we fall에 대한 서사적 맥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Why do we fall, sir? So that we can learn to pick ourselves up. 전설적인 명작 다크나이트 리턴즈와 배트맨 더 맨 후 폴스의 영감을 받은 배트맨 비긴즈는 우물에 빠진 어린 브루스 웨인에게 박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린 브루스 웨인이 빠졌던 동굴과 연결된 우물은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제3세계에 만들어진 원시적 감옥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하며 어른이 된 브루스 웨인이 어린 시절 보았던 박쥐가 아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영화적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서 묘사된 구덩이로 불리는 더 핏이 세계 최악의 감옥인 이유가 있다면 죄수들에게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Every man who was rotted here over the centuries has looked up to the light and imagined climbing to freedom. 더 핏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잘못하다간 끊어질 수 있는 밧줄에 의존해 거대한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브루스 웨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생명을 지켜주는 밧줄에 의존하지 않고 맨몸으로 깊은 구덩이를 탈출하게 되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브루스 웨인 혼자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배트맨 비긴즈에서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답게 어린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탈출하지 못하였습니다. Bruce. 바로 어린 브루스 웨인은 박쥐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채 밧줄에 몸을 매달고 내려온 아버지 토마스 웨인의 도움으로 우물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브루스 웨인은 우물 속에서 본 박쥐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게 되면서 하루하루 악몽을 꾸게 됩니다. The bats again. You know why they attacked you, don't you? 브루스 웨인에게 우물에서 본 박쥐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작용하죠. 바로 그는 앞으로 박쥐란 생명체에게 생긴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배트맨을 은퇴한 브루스 웨인은 노년이 된 순간까지도 박쥐에 대한 악몽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에게 있어서 악몽이란 키워드는 트라우마에 대한 자극제인 셈이죠. All creatures feel fear, Even the scary ones. especially the scary ones. 하지만 두려움을 떨고 있던 어린 브루스 웨인에겐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부모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등장하는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은 저명한 웨인 기업의 회장이자 고담 종합병원의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And why do we fall, Bruce? So we can learn to pick ourselves up. 웨인 저택에서 5대째 살아가고 있는 토마스 웨인은 고담이라는 도시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담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게 되면서 고담시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을 완화시키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Gotham's been good to our family, but the city's been suffering. 다양한 작품들에서 표현된 토마스 웨인은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려지죠. 고담 시장에 출마하게 된 유명 인사로 그려지기도 하는 만큼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Made something of our lives, we'll always look at those who haven't as nothing but clowns.
하지만 배트맨 비긴즈에서 묘사된 토마스 웨인은 그 어떤 작품들에서 보여진 모습보다 고담이라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선량한 자선 사업가로 묘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토마스 웨인이 평범한 부유층 사업가가 아니라 외과 의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is father saved my life. I got shot in the chest. Right here. 영화 더 배트맨 속 고담시의 최고 마피아 두목 카마인 팔코네가 젊은 시절 총에 맞았던 자신을 토마스 웨인이 치료해 주었다는 부분이 이러한 설정에 기초한 것이죠. 그가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던 장소가 바로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등장했었던 고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화상을 입은 하비덴트가 입원했던 장소로 등장하며 메인 빌런 조커에 의해 건물 전체가 폭파되어 버리고 말죠. 자, 이제 배트맨 비긴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브루스 웨인이 겪게 되는 비극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과 함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게 되죠. 브루스 웨인이 관람하게 된 오페라는 작곡가 아리고 보이토의 작품 메피스토펠레입니다. 메피스토펠레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 원안을 충실히 무대로 옮겨낸 오페라 작품이면서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 아리고 보이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은 철학자 파우스트는 지식과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절망을 겪고 있던 와중 악마 메피스토펠레를 만나게 되면서 지구 최고의 쾌락을 받는 조건으로 지옥행을 계약하게 되죠. 영화 배트맨 비긴즈 속에 등장하는 오페라 부분은 2막 마지막 장면으로 악마의 계곡에서 메피스토펠레가 파우스트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유리 구슬을 건네는 장면이며 마녀와 주술사의 춤이라는 곡으로 오페라극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오페라에 등장하는 박쥐들과 마녀들을 보게 되면서 우물에서 생긴 박쥐 공포증으로 인해 발작 증세를 보이게 되죠. Can we go? Let's go. 결국 오페라 메피스토펠레를 끝까지 감상하지 못한 채 브루스 웨인과 그의 부모님은 극장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묘사된 브루스 웨인은 극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준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과 함께 오페라가 아닌 영화 쾌걸 조로를 관람하였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마크 오브 조로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으며 1920년 흑백 무성영화 작품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죠. 무엇보다 쾌걸 조로는 만화작가 밥 케인이 배트맨이란 슈퍼히어로를 만들기 위해 참고했던 캐릭터인 만큼 그 의미가 배트맨 기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배트맨 비긴즈가 다른 작품들과 차별된 이유가 있다면 어린 브루스 웨인이 행복한 감정보다 두려움의 감정으로 극장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페라 극장 뒷골목을 걸어가게 된 브루스 웨인은 조셉 칠튼이란 남자를 만나게 되죠. Wallace, Jory, run fast. Take it easy. 배트맨 세계관에서 조칠로 불려지는 것으로 유명한 조셉 칠튼은 1939년 11월 디텍티브 코믹스 33호에서 이름이 없는 웨인 부부 살인범으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브루스 웨인의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금품을 요구한 조칠은 거세게 저항하는 토마스 웨인에게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디텍티브 코믹스 33호 속에서 조칠은 단 한 발의 총알로 토마스 웨인과 마사 웨인을 죽였다는 것이죠. 조칠이 토마스 웨인에게 총을 발사하게 되면서 평소 심장이 약했던 마사 웨인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발의 총알로 조칠은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 토마스 웨인과 마사 웨인을 죽이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웨인 부부 살인 사건에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면 브루스 웨인의 어머니 마사 웨인이 착용했던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는 장면일 겁니다. You grabbed my mother's pearl necklace. It broke. Oh, yeah. And the beads went everywhere. 지금까지 이를 표현한 작품들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다면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DC 확장 유니버스의 포문을 열었던 작품이었지만 평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점수를 받게 되면서 수많은 관객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Save Martha!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묘사된 다양한 장면들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들의 매료가 되었으며 그 정도까지 욕을 먹을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작품 속에 내포된 무거운 주제의식이 있으며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준수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배트맨 대 슈퍼맨을 제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묘사된 웨인 부부 살인사건 장면은 잭 스나이더 감독 특유의 슬로우 모션 기법이 적용되어 감성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역대까지 표현된 마사 웨인의 진주 먹거리 묘사 중에서 당연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작품 속에서 진주 먹거리가 등장하지만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묘사되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비긴즈 속 토마스 웨인은 마사 웨인에게 진주 먹거리를 선물하기 전 아들 브루스 웨인에게 먼저 보여주게 되죠. 전 토마스 웨인이 마사 웨인에게 진주 먹거리를 선물하려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웨인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 브루스 웨인과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고 극이 진행되던 도중 극장을 나오게 되면서 변을 당하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어린 브루스 웨인에게 부모님의 죽음은 모두 박쥐 때문에 겁을 먹고 극장을 나가자고 한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개인화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I thought I might prepare a little supper.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부모님의 죽음으로 겁에 질린 브루스 웨인의 곁에 신입 경찰 시절의 제임스 고든이 위로를 해주게 되죠. 제임스 고든은 1939년 5월 디텍티브 코믹스 27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배트맨의 조력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 사건마다 배트맨과 조사 과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캐릭터이죠. I've got a friend coming who might be able to help. 게다가 배트맨의 기원을 다룬 드라마 고담에서도 형사 시절의 제임스 고든이 부모님을 잃은 브루스 웨인에게 위로를 하게 되면서 큰 용기를 주는 장면이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There will be light. Be strong. 무엇보다 배트맨 비긴즈에서도 제임스 고든은 어린 브루스 웨인에게 토마스 웨인의 코트를 몸에 둘러주며 그를 위로해주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임스 고든이 브루스 웨인에게 둘러준 토마스 웨인의 코트가 앞으로 그가 검정 망토를 두른 어둠의 기사 배트맨이 될 운명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제임스 고든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으로 감동적인 언급을 하기도 하죠. Hero can be anyone, even a man doing something as simple and reassuring as putting a coat around a young boy's shoulders. Bruce Wayne. 배트맨 비긴즈 속에서 웨인 부부를 살해한 조칠이 잡히게 되지만 어린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웨인 부부 장례식 장면 속에서 한 여자 꼬마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녀는 바로 브루스 웨인의 단짝 친구 레이첼 도스입니다. 레이첼 도스의 어머니는 웨인 저택의 가정부로 일하게 되면서 그녀의 딸과 함께 웨인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웨인 부부가 조칠이란 인물에게 살해당하게 되면서 레이첼 도스의 어머니 또한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How's your mom? She misses this place.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배트맨으로 활동하면서 자수를 결심했던 브루스 웨인이 자신과 관련된 레이첼 도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불태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레이첼의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면서 함께 웨인 저택에서 생활했다는 흔적을 지우게 된 것이죠. Anything that could lead back to Lucius or Rachel? 그 덕분에 레이첼 도스는 브루스 웨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되지만 배트맨과는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조커 일당들에게 붙잡혀 죽음을 겪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불태웠던 과거 행적들이 적힌 종이 서류들처럼 그의 단짝 친구였던 레이첼 도스 또한 한 줌의 재가 되어 죽음을 겪게 된 영화 속 암시였던 것이죠. Will you be heading back to Princeton after the hearing, sir, or can I persuade you to stay on for a day or two? 배트맨 비긴즈 속 브루스 웨인은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소설화된 배트맨 비긴즈에서 브루스 웨인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인간 심리학을 다룬 융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인간 심리 분석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유형을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누는 유형론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성격 유형 검사인 MBTI가 융의 심리학 이론을 통해 탄생한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서 주목해야 할 칼 융의 심리학 이론이 바로 브루스 웨인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던 융의 원형 이론입니다. Patients suffering delusional episodes often focus their paranoia, usually one conforming to Jungian archetypes. 융의 원형은 배트맨 비긴즈를 통틀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 이론이기 때문에 융의 원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영화를 더욱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 분석의 선구자였던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다양한 원형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인간들은 무의식 속에서 꿈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믿고 있는 종교나 신화 속에 묘사되는 다양한 심벌들이 융이 말하는 원형인 것입니다. People need dramatic examples to shake them out of apathy, and I can't do that as Bruce Wayne. I'm flesh and blood. I can be ignored. I can be destroyed, but as a symbol, I can be incorruptible. 칼 융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보이는 밝은 면과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두운 면 사이에서 충돌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생활하며 자신과는 다른 가면을 착용하게 되는데 배트맨 비긴즈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다양한 가면을 쓴 채 자신과 다른 모습을 표출하게 되죠. I want to thank you all for coming here tonight and drinking all of my booze. Oh, really? 융의 원형에서 이를 바로 페르소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착용하게 되는데 진정한 자신이 아닌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치를 부응하기 위해 나타난 적응 원형이라는 것이죠. Is a persona to protect those you care about from reprisals. Have you told anyone I'm coming back? 이러한 개념에서 중요 요소로 등장하는 페르소나에 인간이 치우치게 된다면 진정한 자신과 결국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브루스 웨인에게 페르소나는 배트맨을 상징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과 어두운 밤에 활동하는 자경단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죠. It's not who you are underneath. It's what you do that defines you. 자, 이제 앞으로 배트맨 비긴즈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해석하면서 칼 융의 원형을 중심으로 영화 속 숨겨진 의미들을 파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브루스 웨인이 고담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을 살해한 조칠의 조기 석방을 위한 공개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14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조칠이 왜 조기 석방이 되냐는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을 살해한 조칠은 감옥에서 복역하며 고담 부패 세력의 꼭대기에 있는 인물인 카마인 팔코네와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마인 팔코네와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죠. In prison, he shared a cell with Carmine Falcone. 그렇게 조칠은 담당 지방검사인 칼 핀치에게 카마인 팔코네에 대한 범죄 수사 밀고를 하는 조건으로 조기 석방, 공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And given the 14 years already served, as well as its extraordinary level of cooperation with one of this office's most important investigations, we strongly endorse his petition for early release. 사실 조칠의 조기 석방을 위해 열린 공개 재판은 카마인 팔코네가 모두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조칠의 조기 석방 재판부 자체가 카마인 팔코네에게 모두 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재판은 카마인 팔코네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치를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Hey Joe, Falcone says hi.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을 죽인 조칠의 죽음은 1948년 6월에 발매된 배트맨 47호에서 처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배트맨의 정체가 브루스 웨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조칠은 이 사실을 다른 범죄자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가 지난날 배트맨의 부모님을 죽였고 자신 때문에 고담시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배트맨이란 존재가 탄생했다고 언급하게 되죠. 배트맨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범죄자들은 조칠이란 인물 때문에 배트맨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조칠에게 총알 세례를 퍼붓게 됩니다. 바로 조칠은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을 죽였던 총으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삶을 마감하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존재했죠.
영화 배트맨 비긴즈 속에서도 브루스 웨인은 조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브루스 웨인은 공개 재판 현장에서 조칠을 직접 죽이려고 했었죠. All these years I wanted to kill him. 영화 배트맨 비긴즈의 레이첼 도스는 칼륨의 분석 심리학 원형 이론 관점에서 브루스 웨인에게 있어 매우 다층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주인공의 내면 성장을 돕고 도덕적 지표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원형으로 기능합니다. It's not who I am underneath, but what I do that defines me. 레이첼은 브루스 웨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융의 원형 이론 중 아니마를 상징하죠. 융의 이론에서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인격으로 감정, 직관, 그리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적인 특성을 넘어 한 남성이 온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개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통합해야 할 핵심적인 원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양성성을 띈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여성적 요소가 아니마이며 반대로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 요소는 아니무스라 칭하고 있죠. 남성의 아니마는 총 4가지 단계로 정리되어 있는데 1단계에 위치한 모성의 이브는 어린 시절 브루스 웨인이 우물에 빠져 박쥐에게 공포를 느끼고 조칠에게 부모님을 잃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니마는 어머니와 같은 보호 본능을 상징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죽음으로 브루스의 내면적 안식처 이브는 파괴되고 말죠. 어린 레이첼과 숲속에서 놀던 기억은 브루스에게 있어 상실 전에 순수함과 보호를 받았던 시절이었지만 부모님을 이룬 후 그는 이브의 단계를 상실한 채 극심한 정서적 허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니마 2단계 헬레네는 조칠의 복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헬레네는 남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강력한 성적, 감각적 매력을 가진 여성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브는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모성 같은 존재였다면 2단계 헬레네는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나를 열광하게 만드는 여인을 뜻하죠. 이를 배트맨 비긴즈에 대입해보자면 브루스 웨인에게 헬레네 단계는 복수심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그가 조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고백했을 당시 검사 레이첼이 가진 공적인 정의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적 해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융은 헬레네 단계의 남성이 여성에게 강렬하게 집착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기보다 자신의 감정적, 육체적 해소에 대한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레이첼이 이해해주길 바랬습니다. 즉 그녀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달래주고 내 복수를 정당화해줄 해소적인 여자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칼융 원형 이론의 이기적 투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따귀를 때리는 순간은 브루스가 가진 2단계 헬레네적 환상이 박살나는 지점인 것이죠. 브루스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고 위로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그녀가 대변하는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3단계 마리아로 강제 진입하게 됩니다. I'm not one of your good people, Rachel. Your father would be ashamed of you. 융은 정신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투사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투사는 자아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속성을 띈다고 하죠. 브루스는 레이첼에게 자신의 복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보였고 그것이 거절당하면서 비로소 개인적인 욕망보다 공공의 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종의 성인식을 치른 셈입니다. 이것이 브루스 웨인이 복수라는 상징성을 가진 총을 자경단 활동을 준비하면서 쓰지 않기로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에게 있어 총이란 배트맨 정체성과 가장 모순되는 무기이죠. 배트맨 역사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경단으로 묘사되지만 그가 가진 총기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해박한 편입니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무기이지만 그는 다양한 총기를 연구하고 수집하는 취미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You have to know your enemy, Alfred. I'd never use one, but even I can appreciate the attraction of a gun. 배트맨을 다룬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명사수로 묘사된 원작 코믹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가 총기라는 무기를 혐오하고 있지만 다양한 총기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범죄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추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DC 코믹스에서 최고의 명사수로 불리고 있는 데드샷이 배트맨을 절대 총으로 맞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Now, Falcone may not have killed your parents, Bruce,
He's destroying everything that they stood for.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의 원수 조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고담시 범죄 카르텔의 1인자 카마인 팔코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I didn't come here to thank you. I came here to show you that not everyone at Gotham's afraid of you. 배트맨 이어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카마인 팔코네는 영화 대부의 돈 피터 콜레오네의 영감을 받아 탄생된 캐릭터입니다. 카마인 팔코네가 배트맨 세계관에 합류한 시점부터 누아르한 매력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죠. It's like my father always said. Keep your enemies close and a loaded gun closer. 그만큼 배트맨 이어원에서 고담시를 꽉 쥐고 있는 마피아로 활약한 카마인 팔코네는 그 후속편인 롱 할로윈에서도 중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영화 더 배트맨에서도 메인 악당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웨인 가문과 어둠의 경로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었죠. What do you want to know here, kid? Did you kill him? For my father? 제 개인적으로 배트맨 비긴즈에서 표현된 카마인 팔코네에 대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해석이 불만족스럽게 다가왔습니다. This is a world you never understand, and you always fear. What you don't understand. 사실상 카마인 팔코네는 굉장히 가벼운 마피아 두목 정도로 묘사되기 때문에 만화책 속에서 묘사된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압도적인 모습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죠. 카마인 팔코네는 배트맨 비긴즈에서 표현된 모습보다 더욱더 위협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Do you know what my people call this past year? The Long Halloween. 전 개인적으로 영화 더 배트맨과 드라마 더 펭귄에서 묘사된 카마인 팔코네야말로 원작 만화에 더 부합하는 캐릭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I've been thinking recently about the future. About our family's future. 배트맨 비긴즈 속에서 카마인 팔코네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밀고 하려는 조칠의 공개 재판을 주도했고 형을 선고하는 파든 판사까지 섭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원수 조치를 한순간에 죽여버린 카마인 팔코네가 고담시를 좀먹고 부정부패의 진짜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브루스 웨인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There's a symbol that can be incorruptible. Elemental, something terrifying.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브루스 웨인이 한 거지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고급 코트와 낡은 코트를 교환할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 그가 고담시로 다시 돌아와 배트맨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 거지를 다시 목격하게 되죠. Nice coat. Thanks. 자, 그렇게 브루스 웨인은 고담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 고담을 떠나게 되고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화물선 등을 전전하며 남부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위치한 내륙 국가 부탄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When you lived among the criminals, did you start to pity them? Yes. First time I stole so that I wouldn't starve. 브루스 웨인은 단순히 고담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밑바닥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You traveled the world to understand the criminal mind and conquer your fears. I learned fear before a crime. 웨인 엔터프라이즈는 브루스에게 아버지 토마스 웨인의 유산이자 동시에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루스가 자신의 회사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는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 사회적 신분, 즉 융의 원형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인 페르소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결국 자기가 주인인 물건을 훔치다 잡힌 이 사건은 브루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내면의 혼란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은 부탄에 고립된 감옥 안에서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독방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리그 오브 섀도우의 앙리 듀카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Are you so desperate to fight criminals that you lock yourself in to take them on one at a time? 앙리 듀카드는 1989년 딕텍티브 코믹스 599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만화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 수사 전문가이며 숨어있는 목표 대상을 찾아내는 인간 추적술에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죠. My name is Henri Ducat, and I taught Bruce Wayne. And that is a perfect place to start. 듀카드는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냉혹함을 보이게 되는데 브루스는 그의 실력은 존경하지만 그의 비도덕적인 방식에 실망하여 결국 그를 떠나게 됩니다. Actually, there were 7 of them.
I counted 6, Mr. Wayne. 배트맨 비긴즈 속 듀카드는 브루스가 단순히 도둑질을 하다 잡힌 좀도둑이 아니라는 걸 간파했습니다. 여기서 듀카드가 미스터 웨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독방의 공기가 바뀌게 되는데 브루스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과거의 페르소나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듀카드가 브루스보다 훨씬 상위의 통찰력과 정보력을 가진 스승 원형임을 보여주는 장치이죠. 칼 융이 정의한 스승 원형은 주인공의 길을 잃었을 때 영적인 통찰이나 물리적인 힘을 전수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영화 배트맨 비긴즈의 앙리 듀카드는 이 원형의 가장 완벽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been exploring the criminal fraternity, but whatever your original intentions, you have become truly lost. 인간의 무의식 속 스승원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혹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스타워즈의 요다나 반지의 제왕 속 간달프처럼 영웅에게 시련을 극복할 도구 혹은 비책을 주거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죠. 듀카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브루스 웨인이 누구인지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The path of a man who shares his hatred of evil and wishes to serve true justice. The path of the League of Shadows.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서 앙리 듀카드가 브루스 웨인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싸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심리적 연금술 과정에 가깝습니다. And if they can't stop you, then you become something else entirely. 듀카드의 훈련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로 입문 단계인 혹독한 시련을 통한 몸과 정신의 정화입니다. Pick one of these flowers. If you can carry it to the top of the mountain. 브루스 웨인이 히말라야의 험준한 설산에 올라 푸른색 꽃을 꺾어 성체를 찾아가는 장면은 단순한 입단 테스트 이상의 연금술적 상징과 융의 개성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란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나를 완성하는 고도의 심리적 성숙 과정을 뜻하죠. 융의 심리학에서 꽃은 종종 자기의 원형이나 영적인 개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배트맨 비긴즈 속 푸른 꽃은 오직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는 진정한 깨달음이나 자기 완성이 결코 안락한 삶이 아닌 고통과 시련의 끝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푸른색은 전통적으로 초월, 영성, 그리고 무의식의 깊이를 상징하며 브루스가 이 꽃을 꺾는 행위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You fear your own power. You fear your anger. Now you must journey inwards. 부탄의 감옥에서 나와 푸른 꽃을 꺾어 설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심리적 정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추위와 고립 속에서 산을 오르는 것은 지금까지의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직 연약한 꽃 하나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은 브루스의 정신적 에너지를 하나의 중심으로 모으는 집중의 단계이며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고 그의 간절함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배트맨 더 맨 후 폴스라는 만화책에서 또한 브루스 웨인이 고도의 훈련을 받기 위해 설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 산이 바로 백두산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브루스는 백두산 꼭대기 근처에 존재하는 절을 찾기 위해 약 6주 동안 찾아다녔으며 약 4만 달러 이상을 수소문 비용으로 쓰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백두산 어딘가에서 비밀스러운 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브루스 웨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그 누구 하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 3주 동안 절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고 그의 간절함을 증명하게 되죠. 그렇게 그의 앞에 일본인 리그 오브 어세신의 타키리 키리기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배트맨 세계관 속 등장하는 마스터 키리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무술가 중 한 명이며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전사들을 훈련시킨 만화 캐릭터입니다. DC 코믹스 최고 암살자 데스스트록 또한 그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무술의 기반이 마스터 키리기로부터 나왔다는 설정이 유명하죠. If you are brave enough to walk through it,
이처럼 영화 배트맨 비긴즈 속 브루스 웨인이 꽃을 들고 성체문을 두드리는 순간은 그가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재구성할 준비가 된 수행자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설산 꼭대기에 위치한 거대한 성체에서 브루스 웨인은 리그 오브 섀도우 그림자 사단의 수장 라스 알 굴을 만나게 되죠. 라스 알 굴은 만화책 속 리그 오브 어세신으로 알려진 암살단의 수장으로 악마의 머리라는 뜻을 가진 DC 코믹스의 슈퍼빌런입니다. 그는 인류가 지구를 부패시키고 있음을 믿으며 인류의 90% 이상을 절멸시키고 선택받은 소수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존재이죠.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 am he who is called Ra's al Ghul. 리그 오브 어세신은 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의 스파이와 암살자를 배치하여 정치와 경제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는 리그 오브 섀도우 그림자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나오게 되죠. I am the League of Shadows. I am here to fulfill Ra's al Ghul's destiny. 섀도우는 실체 없이 존재하며 어디에나 있고 역사의 흐름을 보이지 않게 조종한다는 비밀 결사단의 신비스러움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융의 원형 속 그림자라는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 융이 제시한 융의 원형 그림자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원형입니다. 단순히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에 가둬버린 모든 성질을 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융에게 그림자는 자아가 거부하거나 숨기고 싶어하는 무의식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하며 어린 브루스 웨인이 우물에 빠져 마주한 박쥐와 조칠에게 부모님을 잃었던 공포의 기억을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 manipulate the fears in others, you must first master your own. 앞서 칼융의 개성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더 확장하여 풀어보자면 브루스 웨인이 겪었던 공포, 두려움의 그림자 원형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대면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인 자기로 나아가는 문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나의 어두운 면, 분노, 공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의 더 깊은 지혜를 만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영화 배트맨 비긴즈는 그림자 원형, 즉 자신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는 브루스 웨인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섀도우는 인류 문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을 때 이를 정화하는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 로마가 타락했을 때 역병을 퍼뜨려 제국을 무너뜨렸고 런던 대화재와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배후에서 도시를 불태우며 문명의 리셋을 주도해왔다는 것입니다. 라스 알 굴에게는 특별한 초능력은 없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술이 그를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게 되죠. 라스 알 굴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라자루스 핏이라는 신비의 온천을 통해 몸을 치유하고 수세기 동안 리그 오브 어세신을 이끌어온 불로불사의 존재이죠. A Lazarus pit. That's right, boy. Looks like your mother could use a dip. 라스 알 굴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라자루스 핏은 단순히 회복 온천 정도로 치부하기엔 훨씬 기괴하고 위험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자루스 핏에 몸을 담그면 치명적인 상처는 물론 암이나 불치병조차 순식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노화된 신체를 가장 전성기인 시절의 상태로 되돌리기도 하는데 라스 알 굴이 수백 년 동안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It was Herodotus who first wrote of these waters, and Ponce de Leon traveled the earth in search of them. 무엇보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를 넣으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자루스 핏을 사용하면 반드시 치러야 할 정신적 대가가 존재합니다. 라자루스 핏에서 나오는 순간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통제불능의 광기에 빠지며 엄청난 근력 상승과 함께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본능만 남게 되죠.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인격이 점점 피폐해지고 냉혹해지는데 라스 알 굴이 인류 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상에 집착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이 부작용이 꼽히기도 합니다. Am I pronouncing this right? Mr. Ra's al Ghul? Are his methods supernatural? 사실상 배트맨 비긴즈에서 라스 알 굴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앙리 듀카드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짜 대역을 세워놓게 되죠. 바로 앙리 듀카드라는 가명으로 라스알굴이라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며 고대 조직 리그 오브 섀도우를 이끌어왔던 본체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브루스 웨인의 스승 앙리 듀카드를 진짜 정체인 라스 알굴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Or cheap parlor tricks to conceal your true identity, Ross. 사실 만화책 속에서 라스 알굴은 배트맨의 스승이라기보다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줄 후계자를 찾아다니던 인물이었습니다. I have no sons. I need a man to assume my position when I am gone. 라스 알굴은 배트맨을 적대시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의 신체적 능력과 탐정적 재능을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딸 탈리아 알굴과 혼인하여 리그 오브 어쌔신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인물이었죠. I want you to take my place. I want you to become the next Ra's al Ghul. 심지어 그는 배트맨을 부를 때 항상 탐정이라는 존칭을 쓰는데 이는 배트맨의 예리한 통찰력을 높게 평가하며 그를 자신과 대등한 수준의 라이벌이자 유일한 후계자 후보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Then this means we must be enemies. You will regret this insult, detective. 하지만 배트맨은 라스 알굴의 살생적 가치관으로 인해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게 되면서 그와 대립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영화 후반부 부패한 고담을 몰락시키기 위해 브루스 웨인을 찾아온 라스 알굴은 리그 오브 섀도우의 성체를 폭발시켜버렸던 자였지만 다시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You are my greatest student. It should be you standing by my side saving the world. 이처럼 배트맨 비긴즈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라스 알굴과 브루스 웨인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는 영화 설정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브루스 웨인에게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기게 된 것이죠. 브루스의 내면에서 두 아버지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토마스 웨인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베푸는 치유자의 모습, 즉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라는 따뜻한 가르침을 남겼던 존재였습니다. 라스 알굴은 타락한 문명을 도려내고 징벌하는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자비는 약점이다, 정의는 균형이다라며 냉혹한 강인함을 요구하게 되죠. Every time a civilization reaches the pinnacle of its decadence, we return to restore the balance. 설산의 엄청난 추위를 견디고 리그 오브 섀도우를 직면하게 된 브루스 웨인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The means to fight injustice, to turn fear against those who prey on the fearful. 이것이 바로 배트맨의 존재 이유가 처음으로 언어화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성체에 입성하게 된 브루스 웨인은 1단계 간절함의 증명을 완수하였으며 2단계 실전 격투를 라스 알굴에게 직접 전수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고강도 훈련 중 하나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의 대련이었죠. 빙판이라는 불안정한 지형을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법, 즉 적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여기서 배운 지형짐을 활용 능력은 훗날 배트맨이 고담의 빌딩 숲을 누비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라스 알굴은 브루스 웨인의 전투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의 아버지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Your parents' death was not your fault. It was your father's. 라스 알굴은 브루스의 가장 아픈 구석인 아버지 토마스 웨인을 언급하며 그의 심리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의 부성 컴플렉스를 건드려 그를 각성시키려는 라스 알굴만의 고도 심리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브루스는 부모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그림자, 즉 깊은 죄책감에 갇혀 있었으며 라스 알굴은 이 지점을 의외의 방식으로 건드린 것이죠. That impossible anger strangling the grief until the memory of your loved one is just poisoning your veins. 라스 알굴은 토마스 웨인의 선함을 약함으로 재정의하게 되는데 이는 브루스가 평생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흔들어 그가 가진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브루스가 가진 그림자, 즉 죄책감에 대한 해방을 위해 날카로운 화살의 방향을 아버지 토마스 웨인에게 겨냥하여 내면의 분노라는 새로운 동력, 싸우려는 의지를 주입하게 되죠. And one day you catch yourself wishing the person you loved had never existed. So you'd be spared your pain. 칼 융이 말하는 진정한 개성화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지만 라스 알굴은 브루스 웨인의 내면에 비어있는 아버지의 존재란 그림자를 지우고 자기 자신을 안치기 위한 위험한 술책을 부린 것입니다.
Do you still feel responsible for your parents' death? My anger outweighs my guilt. 라스알굴은 브루스 웨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3단계 인술과 은신을 가르치게 됩니다. 수많은 어둠의 사단 단원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화약을 이용한 연기 폭탄을 터뜨려 적의 시야를 차단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연기는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적에게 순간적인 당혹감과 공포를 심어주어 적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며 훗날 배트맨이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모든 연출은 이 훈련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인지 능력을 기만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닌자는 연기와 거울을 이용한다는 말처럼 적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전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You've eaten well. You've eaten Gotham's wealth. 물리적으로 벽 뒤에 숨는 법보다 적의 시선과 주의력을 돌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빙판 대결에서 라스알굴이 강조했던 주변 환경을 살피라는 교훈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You haven't beaten me. You've sacrificed sure footing for a killing stroke. 어두운 구석, 천장의 대들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곳 등 적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라스알굴은 브루스 웨인에게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흐름에 맞춰 소리 없이 이동하는 유동적 은신, 즉 지형지물과 일체화가 되는 기술을 전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트맨이 블랙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Does it come in black? 은신술의 최종 단계는 은신 그 자체가 아니라 나타났을 때의 충격을 극대화하는 연극 기법입니다. I didn't see you. Darkness is a powerful ally if you know how to befriend it. 평범한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전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만 들려주거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남으로써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술인 것이죠. Where are you? Here.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친 브루스 웨인은 4단계 푸른 꽃의 환각을 통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푸른 꽃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인간의 무의식 속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칼용의 개성화 과정 이론 중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단계인 그림자를 이겨내기 위해선 직접 그림자와 대면해야 한다는 이론을 영화 속에서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전까지 브루스에게 박쥐는 나를 공격한 외부의 괴물이었다면 라스알굴의 환각 훈련을 통해 그는 박쥐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죄책감과 나약함이 형상화된 자신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라스알굴은 그림자를 쫓아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끌어들여 일종의 무기로 바꾸는 과정을 알려준 것입니다. To conquer fear, you must become fear. You must bask in the fear of other men. 모든 기술 교육이 끝난 후 라스알굴은 브루스에게 마지막 관문을 제시합니다. 마을을 약탈하고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직접 처형하여 리그 오브 섀도우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라스알굴과 브루스 웨인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Your compassion is a weakness your enemies will not share. That's why it's so important. It separates us from them. 브루스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조칠에게 직접 총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마의 원형을 상징하는 레이첼에게 뺨을 맞게 되면서 개인적인 욕망보다 공공의 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종의 성인식을 치렀었죠. 브루스는 라스알굴의 스승 원형의 가르침을 전수받음과 동시에 레이첼의 아니마 원형 3단계 마리아, 즉 도덕적 고결함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I will go back to Gotham and I will fight men like this, but I will not become an executioner. 칼용의 원형에서 아니마 3단계 마리아는 남성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묻는 양심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배트맨이 범죄자를 심판할 때 선을 넘지 않는 이유, 즉 불살주의 원칙은 레이첼이 보여준 도덕적 결백함을 브루스가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레이첼 도스라는 상징성은 이제 브루스 웨인에게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라 그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바라보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은 레이첼이라는 외부의 대상을 통해 정의라는 가치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그를 단순 평범한 작용단원이 아닌 어둠의 기사, 다크나이트가 될 준비를 끝마치게 한 셈인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브루스 웨인은 리그 오브 섀도우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성체를 파괴시키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라스 알굴이 고담시로 찾아오게 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웨인 저택을 불태우면서 되갚아주는 복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When a forest grows too wild, a purging fire is inevitable and natural. 그는 결국 리그 오브 섀도우의 가치관을 거부하게 되면서 자신의 고향 고담으로 향하게 됩니다. 브루스 웨인이 고담시를 떠나 리그 오브 섀도우에서 훈련을 받은 세월은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 웨인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가 된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그가 상속받아야 할 주식이나 권한이 유동적인 상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웨인 부부가 사망한 이후 회사의 경영권을 운영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윌리엄 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It's Wayne Enterprises, Mr. Earl. I'm sure they'll call back. Bruce? 그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에서 복제인간 로이 베티를 연기한 배우 러거트 하우어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 배트맨 비긴즈를 준비하면서 부패한 고담시를 묘사하기 위해 참고한 영화가 있었는데, 공상과학 무비의 교과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이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배트맨 비긴즈를 준비하면서 모든 제작진을 모아놓고 블레이드 러너를 단체 관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담시를 만들 때 참고해야 할 비주얼이 바로 이것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부패가 가득한 고담시를 현실적이면서도 어두운 질감이 느껴지는 도시를 원했고, 항상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자욱한 상태로 묘사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두운 골목의 강렬한 네온 사인이나 전철의 헤드라이트가 가르고 지나가는 필름 누아르 스타일의 조명을 바로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에서 가져온 것이며, 이는 배트맨이 어둠 속에서 나타날 때 최고의 시각적 효과를 주게 되죠. 무엇보다 배트맨 비긴즈와 블레이드 러너 속 두 도시 모두 거대한 철도가 도시의 핏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스피너와 지상의 복잡한 전철이 뒤엉켜 도시의 혼란한 모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배트맨 비긴즈에서는 토마스 웨인이 서민층을 위해 만든 철로가 영화의 핵심 오브제로 등장하죠. 토마스 웨인이 건설한 고담 모노레일은 단순히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담시의 흥망성쇠와 배트맨의 탄생 비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당시 고담시는 극심한 경제 대공황으로 허덕이고 있었는데, 토마스 웨인은 수천 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전철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무엇보다 가난한 빈민가 사람들이 도심의 직장으로 쉽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경제를 순환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Your father nearly bankrupted Wayne Enterprises combating poverty. He believed that his example could inspire the wealthy of Gotham to save their city. 전철 노선은 고담시 전체를 연결하되 그 중심인 웨인타워에서 모든 노선이 만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웨인타워는 고담의 중심이자 경제의 심장부이죠. 토마스 웨인은 자신과 같은 부유층들이 빈곤층을 위해 각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브루스가 방황하던 7년 동안 고담 모노레일은 토마스 웨인의 꿈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철 안에 범죄가 판치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고, 윌리엄 얼 회장 체제의 웨인 엔터프라이즈는 수익이 나지 않는 이 공공사업을 방치하게 되죠. 고담시의 희망적 상징이었던 토마스 웨인의 전철이 이제는 도시의 몰락을 보여주는 흉물이 된 것입니다. I'm sure you realize I can't stop the big machine. Too many wheels turning. We're going public. 윌리엄 얼은 브루스 웨인이 7년 동안 실종되자 그를 법적 사망 처리하고 웨인 엔터프라이즈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대중기업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이는 가문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본인의 입지를 굳히려는 계획이었죠. Well, actually, it was Mr. Earl. He's taking the company public. He wanted to liquidate your majority shareholding. Those shares are worth quite a bit of money.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과연 사망 처리된 브루스 웨인의 재산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웨인 가문의 충직한 집사 알프레드 페니워스이죠.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고담으로 돌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신탁 자금과 자산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알프레드는 브루스 웨인의 막대한 신탁 자금으로 유령 회사들과 이름 없는 자선재단을 만들어 윌리엄 어리 산장한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주식들을 사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How'd the stock offering go? Prices soared. Who was buying? 바로 영화 결말 부분에서 윌리엄 어리 갑작스럽게 해고가 되는데 바로 브루스 웨인이 회사의 최고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갔던 알프레드 덕분에 브루스가 시장에서 주식을 합법적으로 매집할 수 있었고 웨인 엔터프라이즈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Well, it's a good thing I left everything to you then. Quite so, sir. And you can borrow the rolls if you like. Just bring it back with a full tank. 브루스가 처음으로 고담시에 도착한 모습을 담아낸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 큰 영향을 준 만화책이 있다면 바로 전설적인 명작 배트맨 이어원입니다. 배트맨 이어원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활동하게 된 과정을 그려낸 그래픽 노블입니다. 무엇보다 브루스 웨인과 제임스 고든의 일기 형태로 진행되며 약 1년 동안의 배트맨 활동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이 만화책은 배트맨 비긴즈에도 큰 영향을 준 만큼 브루스 웨인이 돌아온 시점부터 배트맨 이어원 속 이스터 에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배트맨 이어원 속 브루스 웨인은 고담시에 돌아오자마자 도시가 얼마나 부패하게 되었는지 이스트엔드 거리를 정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It's a 20-block walk to the enemy camp. Hard to believe it's gotten worse. 영화 배트맨 비긴즈 속 브루스 웨인은 고담시를 더 효과적으로 정찰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이자 검사보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도스를 염탐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아캄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 조나단 크레인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죠. In my opinion, Mr. Zaz is as much a danger to himself as to others. 스케어크로우, 조나단 크레인은 1941년 9월 월즈 파이니스트 코믹스 3호에서 데뷔한 배트맨의 슈퍼빌런 캐릭터입니다. 스케어크로우의 기원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주되었지만 핵심은 학대와 조롱으로 점철된 과거에 있습니다. 그는 가혹하게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래 친구들에게 허수아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심한 괴롭힘을 받고 자라났죠. 성인이 된 크레인은 심리학 박사이자 고담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간이 왜 공포를 느끼는지, 그 공포가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제약하거나 무너뜨리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강의 중에 실제로 총을 쏴서 학생들의 공포 반응을 실험할 정도로 자신의 전공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 되고 말죠. 조나단 크레인은 부전공으로 생화학과 독성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인간의 가장 취약한 진화적 기제인 공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화학 무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He's coming! Scarecrow! 조나단 크레인이 개발한 공포가스의 독소는 뇌의 편도체를 강제로 폭주시키게 되며 아주 사소한 시각 정보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괴물로 인식하게 만들게 되죠. 영화 배트맨 비긴즈 속 조나단 크레인은 리그 오브 섀도우와 결탁하여 부탄에서 자라나는 푸른 꽃을 사용해 공포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감옥에 가야 할 흉악범들을 일종의 치료를 목적으로 아캄 정신병원에 수용하려고 하는 인물이죠. This is the third of Carmine Falcone's thugs you've had declared insane and moved into your asylum. Well, the work offered by organized crime must have an attraction to the insane. 크레인 박사는 고담 법원의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공적 업무로 수많은 범죄자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 피고인은 현재 심각한 정신 이상 상태이므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의학적 권위를 가진 박사가 거짓 증언을 하고 이를 검찰이나 법원이 묵인 혹은 무능하게 방치함으로써 고담시의 공적인 법 집행 시스템이 부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크레인 박사가 고담시 범죄자들을 감옥이 아닌 아캄 정신병원으로 옮긴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시설 지하에 있는 수도관에 농축된 푸른꽃 액체를 집어넣는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였음이 영화 후반부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크레인 박사는 무엇보다 리그 오브 섀도우와 결탁하여 부패한 고담시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함께 음모를 꾸미게 되며 팔코네의 조직원들이 체포될 때마다 그가 정신 이상 소견서를 써주어 감옥 대신 아캄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카마인 팔코네는 리그 오브 섀도우의 푸른 꽃가루를 도시로 들여오는 것을 도왔던 것이죠. Falcone has hacked the city.
bought and paid for. 팔콘의 조직원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볼 레이첼은 크레인 박사의 정신 이상 소견서와 여러 증언들을 수상하게 여기게 되면서 사건을 더 자세히 파헤쳐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내용을 도청한 브루스 웨인은 그녀를 돕기 위해 새로운 페르소나를 찾으려고 하죠. Blessed bat again, sir. They nest somewhere in the grounds. 브루스 웨인이 박쥐를 보고 배트맨이 되기로 결심했던 에피소드를 다룬 원작 코믹스는 1939년 디텍티브 코믹스 33호에서 처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브루스 웨인이 범죄와 싸우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했지만 범죄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상징이 부족해 하루 종일 고민하며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문으로 거대한 박쥐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고 브루스는 이를 일종의 징조로 받아들여 배트맨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죠. The figure in the dark was my destiny. I would use its image to strike terror into the hearts of those who did evil. I would ensure what happened to me would never happen to anyone else again.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작품으로 프랭크 밀러가 쓴 배트맨 이어원 속 박쥐 장면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묘사됩니다. How, Father? How do I do it? What do I use? 돌아가신 아버지의 흉상에 말을 거던 브루스 웨인 앞에 박쥐가 창을 깨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장면은 박쥐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브루스 웨인의 내면을 깨우는 강렬한 상징으로 그려지죠. Yes, Father. 그렇게 브루스 웨인은 범죄자들에게 자신이 공포 그 자체가 되어 응징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트맨 비긴즈에서는 조금 더 극적으로 이를 묘사하게 되는데 바로 브루스 웨인이 박쥐들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되죠. 웨인 저택은 웨인 가문의 6대조가 지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 고담시를 지탱해온 웨인 가문의 역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과거 남북전쟁 당시 노예들을 탈출을 돕던 브루스 웨인의 고조부는 거대한 동굴을 지하철도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무서운 장소에서 일종의 빛을 찾기 위해 남북전쟁 당시부터 웨인 가문은 선의의 행동을 해왔다는 증거인 셈이죠. In the Civil War, your great-great-grandfather was involved in the Underground Railroad. These cabins came in handy. 칼융은 어두운 동굴을 어머니 원형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융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즉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의 영역을 설명할 때 동굴이라는 비유를 즐겨 썼으며 어둡고 깊은 동굴은 일종의 자궁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기상의 화려한 웨인 저택이 의식적인 페르소나의 색이라면 지하동굴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브루스의 날 것 그대로의 정신세계를 의미하죠.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내면의 요소를 외부 대상에 투사하는데 브루스에게 박쥐는 곧 자신의 약함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동굴 속에서 엄청난 수의 박쥐떼가 그를 덮쳤을 때 그는 도망치는 대신 그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는 융이 말한 그림자의 통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 안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어둠은 파괴적인 힘에서 나를 지키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죠. 이제 박쥐는 그를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가 불의를 향해 휘두를 공포의 상징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융은 상징이 무의식의 에너지를 의식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라고 보았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공포를 범죄자들에게 공포로 전이시킴으로써 영웅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 이 장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라살굴의 가르침이자 융의 그림자 통합 이론이 중심이 되었음을 해석합니다. To conquer fear, you must become fear. You must bask in the fear of other men. 브루스 웨인은 필요한 장비들을 구하기 위해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응용과학부서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인물 루시우스 폭스를 만나게 됩니다. What is it today?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응용과학부서는 사실상 배트맨이라는 전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기술적 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응용과학부서는 웨인 타워의 화려한 집무실과는 정반대인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군수산업 진출을 위해 야심차게 운영되었으나 제작 단가가 너무 높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프로토타입 시제품들을 모아둔 창고에 가깝죠. Environmental procedures, defense projects, consumer products. All prototypes.
브루스 웨인은 이곳에서 최첨단 군용 기술들을 하나둘씩 수집해 자경단 활동에 최적화된 장비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브루스 웨인에게 알프레드가 감정적, 윤리적 뿌리가 되어주는 양육자를 상징한다면 루시우스는 이성적, 지적 성숙을 돕는 또 다른 스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루시우스 폭스는 논리, 질서, 기술적 통찰력을 대변하는 캐릭터인데 그는 단순히 도구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으려는 브루스에게 적절한 조언과 경고를 던집니다. 이는 영웅이 자아의 비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일깨워주는 현자의 정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Place to keep me from causing the board any more trouble. Come on. 루시우스 폭스는 배트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이지만 의외로 배트맨의 탄생 초기부터 있었던 캐릭터는 아닙니다. Let's just say your boyish charm might not work with everybody, Mr. Wayne. 루시우스 폭스는 1979년 1월 배트맨 307호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브루스 웨인은 웨인 재단의 경영 상태가 엉망인 것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유능한 경영자인 루시우스 폭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미다스의 손이라 불릴 만큼 경영 수완이 뛰어났는데 파산 위기에 처했던 웨인의 엔터프라이즈를 회생시켜 다국적 기업으로 키워낸 장본인이기도 하죠. 영화 배트맨 비긴즈 속 루시우스 폭스는 매우 영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What's your interest in it, Mr. Wayne? For spelunking. You expecting to run into much gunfire in these caves? 그는 브루스 웨인이 왜 방탄복을 찾고 탱크 같은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지 굳이 묻진 않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개연성이 있는 부인이라고 하죠. 브루스가 장비를 가져갈 때마다 그는 등산용이냐며 능청스럽게 농담을 던지는데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냥 브루스 웨인이 취미생활을 위해 장비를 빌려가는 줄 알았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자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룰인 것입니다. More spelunking? Space jumping. Is that like parachuting? Kinda. 브루스 웨인은 루시우스 폭스에게 대략적으로 4가지 응용과학 부서의 프로토타입 제품을 소개받게 되죠. 첫 번째로 노맥스 서바이벌 슈트는 전신에 걸쳐 충격 흡수를 위한 강화 패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고방탄 성능을 제공하는 고강도 섬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y didn't they put it into production? Bean counters didn't think a soldier's life was worth 300 grand. 이 슈트가 응용과학 부서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이유는 성능 때문이 아니라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유닛당 제작 비용이 약 30만 달러였고 미 국방부에서 일반 보병에게 지급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죠. 결국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골칫덩이 재고로 남게 되지만 브루스 웨인에게는 돈보다 압도적 성능과 추적 불가능한 출처가 중요했기에 자경단 활동으로 쓸 슈트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It's called memory cloth. Notice anything? 두 번째로 배트맨의 상징인 망토에 쓰인 형상기억 섬유는 루시우스 폭스가 브루스 웨인에게 건넨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영화 속 설정에 따르면 형상기억 섬유는 평소에는 일반 천처럼 부드럽고 가볍지만 전기 자극을 받으면 분자 구조가 재배열되면서 단단해집니다. Regularly flexible, but put a current through it. 이 기술은 원래 군사용 낙하산이나 특수 작전용 텐트 재료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이었는데 일반적인 낙하산은 강풍에 엉키거나 모양이 무너져 사고가 날 위험이 컸지만 스스로 원래 설계된 모양을 기억해서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 미군에서 채택되지 않고 응용과학 창고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형상기억 섬유로 만들어진 천은 일종의 망토 형태로 재단되어 배트맨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활공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장갑에 부착된 전기를 끊으면 다시 부드러운 천으로 돌아오게 되죠. 세 번째로 복잡한 도시 지형에서 배트맨의 기동성을 완성하는 핵심 장비인 그래플건입니다. 화약 대신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며 건물 외벽이나 철제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접이식 갈고리가 발사되죠. Kevlar utility harness, gas-powered magnetic grapple gun. 갈고리가 건물에 고정되면 내부에 강력한 전동 모터가 와이어를 순식간에 감아버리는데 이를 통해 성인 남성의 몸무게와 무거운 슈트의 무기를 견디며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플건은 형상기억 망토를 이용한 활강과 조합하여 배트맨의 공중기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적의 무기를 낚아채거나 적의 발목을 묶어 거꾸로 매달아버리는 등 비살상 제압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You just couldn't let me go, could you? 이렇게 브루스 웨인은 루시우스 폭스가 발명한 프로토타입 제품들을 개조하여 배트맨으로 활동할 만발의 준비를 마치게 되죠.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비들을 갖추고 고담에서 가장 믿음직한 경찰, 돌아가신 아버지의 코트를 걸쳐주었던 제임스 고든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담시 경찰청은 마피아 두목 카마인 팔코네의 돈을 받는 부패한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고담을 정화하기 위해 내부에서 협력할 깨끗한 경찰이 필요했고, 조사 결과 제임스 고든이 뇌물을 받지 않는 정직한 인물임을 확인했죠. 제임스 고든은 브루스의 부모님이 살해당한 비극적인 밤, 경찰서에서 두려움에 떨던 자신에게 코트를 덮어주며 위로해 주었던 따뜻한 기억 속의 인물입니다. 브루스는 그때 고든이 보여준 친절을 통해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희망을 보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낙점한 것이죠. 그는 배트맨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제임스 고든이 정말로 정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인물인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You're a good cop. Carmine Falcone brings in shipments of drugs every week. 브루스 웨인은 부패한 경찰 시스템 내부에 정직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임스 고든을 통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은 제임스 고든을 위협하는 척하며 카마인 팔코네를 잡고 싶지 않느냐고 묻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공권력이 잡지 못하는 거물을 무너뜨리기 위한 실질적인 명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임스 고든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부패한 경찰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정의로운 경찰에게는 희망을 주는 상징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죠. What will it take to bring him down? Leverage on Judge Faden and the DA brave enough to prosecute.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브루스 웨인이 고담 경찰국에서 도망치면서 추락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배트맨 2어 원 속 자경단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된 브루스 웨인의 미숙한 점을 담아낸 장면을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mateur. Lucky amateur.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으로 활동하기 위한 장비와 본격적으로 카마인 팔콘의 체포 조력자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카마인 팔코네는 자신의 권력과 항구 장악력을 이용해 금지된 물건들을 도시 안으로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품목은 총 2가지였는데 바로 곰인형과 토끼 인형이었죠. 곰인형 안에는 카마인 팔코네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인 이 들어있었고, 토끼 인형 속에는 리그 오브 섀도우가 준비한 푸른 꽃 가루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조나단 크레인과 리그 오브 섀도우는 이 원료를 일반적인 인 것처럼 경찰이나 세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손뭉치가 든 인형 내부에 정교하게 숨겨놓은 것이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이들의 장난감이었지만 그 실체는 고담시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명적인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The rabbits go to the man in the narrows. What's the difference? Don't burden yourself with these secrets of scary people. 순수함의 상징인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이 범죄의 도구로 타락했다는 점은 고담시가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영화적 장치인 것이죠. 배트맨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브루스 웨인은 불법 밀매 현장을 급습하게 되면서 고담시의 거물급 범죄자 카마인 팔코네까지 체포하게 됩니다. Whenever turn to it anyway. I wouldn't be too sure of that.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브루스 웨인은 카마인 팔코네를 거대한 서치라이트에 매달아 놓게 되죠. 배트 시그널은 단순히 배트맨을 부르는 호출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박쥐 문양은 범죄자들에게 배트맨이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죠. 반대로 고담 시민들에게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자가 존재한다는 안도감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공포의 형상을 하늘에 각인시키는 도구이며,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빛으로 쏘아 올린 문양은 파괴할 수 없는 상징이 되죠. We have a signal now for when I'm needed. But when that light hits the sky, it's not just a call. It's a warning. 밤하늘이라는 무의식의 바다에 떠오른 밝은 빛은 혼돈 속에 빠진 고담시라는 집단 무의식의 질서와 구원자의 형상을 제시하고, 배트 시그널은 집단이 갈구하는 정의로운 수호자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배트맨 비긴즈의 배트 시그널은 브루스 웨인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고담시의 집단적 무의식 속 영웅적 원형으로 변모시킨 결과물로 작용하며, 그것은 하늘에 띄운 단순한 빛이 아니라
고담이라는 병든 정신의 세계에 투사된 치유와 심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at's this? Leverage. For what? To get things moving. Who are you? 브루스 웨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으로 팔코네를 때려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까지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내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검사부 레이첼에게 카마인 팔코네를 완벽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물증과 증거들을 지어주게 되죠. Okay, what about this bat they're babbling about? Even if these guys will swear in court to being thrashed by a giant bat, we've got Falcone at the scene. 과거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을 죽인 조치를 직접 총으로 쏴 죽이려 했는데 그때 레이첼은 브루스의 뺨을 때리며 정의는 질서를 위한 것이고 복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며 그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겁쟁이가 아니라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정의의 편에 섰다는 것을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아니마 원형의 상징적 존재인 레이첼 도스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고담에서 카마인 팔코네를 기소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검사는 레이첼 도스뿐이었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그녀가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할 유일한 사람임을 알았고 그녀가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무기인 증거를 쥐어준 것이죠. 그가 넘겨준 증거 덕분에 레이첼은 팔코네를 기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만 영화 속 부패한 시스템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I want to know how you're going to convince me to keep my mouth shut. I know you don't want the cop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drugs they seized. 카마인 팔코네는 배트맨이 넘긴 증거로 기소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몰락 과정은 고담시의 부패가 단순한 조폭 수준을 넘어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죠. 카마인 팔코네는 감옥에 갇히자마자 자신의 정계, 재계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데 그는 공포가스 밀매를 도왔던 정신과 의사 조나단 크레인에게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반 교도소가 아닌 아캄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형 집행을 피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I've been bringing your stuff in for months. So whatever he's planning, it's big. I know about your experiments with the inmates of your nut house. 카마인 팔코네는 크레인 박사를 불러 협박을 시도하는데 그는 자신이 리그 오브 섀도우가 진행하던 공포가스 밀매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게 되죠. 무엇보다 조나단 크레인 박사는 푸른꽃 가루로 만든 가스를 활용하여 아캄 정신병원 환자들에게 불법적인 공포심리 실험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Would you like to see my mask? 이를 미끼 삼아 협박을 하게 되지만 결국 조나단 크레인 박사는 카마인 팔코네가 바라던 대로 정신 이상 판단을 내리기 위해 허수아비 가면을 착용하고 공포가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담을 지배하던 마피아 보스 카마인 팔코네는 완전히 미쳐버린 채 폐인이 되어 쓸쓸히 퇴장하게 되죠. 무엇보다 전통적인 마피아 조직이 무너지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훨씬 더 귀괴하고 통제 불가능한 악당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며 카마인 팔코네라는 거악이 사라진 자리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후속작 다크나이트에서 하비 덴트가 등장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Your Honor, I'm not done. 카마인 팔코네가 경찰들에게 체포되면서 리그 오브 섀도우는 이와 관련된 증거와 법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첫 번째 대상으로 검사부 레이첼 도스와 함께 카마인 팔코네 재판을 준비하던 검사 칼 핀치가 고담 항구 밀매 현장을 조사하던 도중 살해당하고 두 번째로 곰인형과 토끼인형을 숨겨놓은 장소를 불태워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트맨에게 밀매 현장 증거를 받은 검사부 레이첼 또한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If those are to be the first of many injuries to come, it would be wise to find a suitable excuse. 처음으로 배트맨 활동을 하게 된 그는 고담시 최고 마피아 두목 카마인 팔코네를 체포하게 되면서 의심을 피할 수단으로 또 다른 페르소나를 써야만 했습니다. 영화 배트맨 비긴즈와 여러 코믹스에서 묘사된 브루스 웨인의 방탕한 바람둥이인 모습은 단순히 정체를 숨기기 위한 변장을 넘어 캐릭터의 심리학적 깊이와 서사적 장치를 상징하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초기 코믹스에서 브루스 웨인의 바람둥이 설정은 캐릭터의 이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Well, knock me over with a feather. 골든 에이지의 브루스 웨인은 전형적인 귀족적 한량에 가까웠는데 이는 캐릭터의 영향을 받은 조로의 돈 디에고 델 라베가가 평소 무능한 척하며 정체를 숨겼던 설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Why,
Your own picture has appeared countless times in the Moscow Bugle. 실버 에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서 배트맨 TV 시리즈 등에서는 브루스 웨인의 사교계 활동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는 고담시의 최고 신랑감, 건실한 총각으로 묘사되며 배트맨의 어두운 이미지와 대비되는 화려하고 가벼운 이미지로 묘사가 되죠. I've been following your exploits, Lieutenant. I must say I'm impressed. You're getting about as much press as this Batman fellow. 배트맨이 현대적, 사실적으로 묘사된 프랭크 밀러의 이어원 시리즈로 접어들면서 브루스 웨인의 방탕함은 철저히 전략적인 연기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술 대신 사과 주스를 마시면서 취한 척하고 섹시한 모델들과 파티를 즐기며 이런 한심한 부자가 밤에 자경단 활동을 할 리 없다는 대중적 확신을 심어주는 장치가 된 것이죠. 이에 영향을 받은 배트맨 비긴즈 속 브루스 웨인은 두 명의 모델과 함께 호텔 분수에 뛰어들거나 레스토랑을 즉흥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기행을 벌이는데 이는 고담시 공권력과 범죄 조직이 그를 철없는 상속자 정도로 치부하게 만들어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가 사랑하는 레이첼에게조차도 이러한 가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It's not who you are underneath. It's what you do that defines you. 브루스 웨인이 파티장에서 레이첼 도스와 나눈 대화는 이 영화를 나아가 배트맨이라는 캐릭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담고 있죠. 레이첼은 브루스가 배트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브루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준엄한 꾸짖음인 것이죠. 이를 통해 아니마 원형 4단계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소피아는 아니마 단계의 최종 단계이며 이는 단순한 성적 대상, 미적 대상, 도덕적 숭배 대상을 넘어선 영적 지혜와 통찰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칼 융은 소피아 단계를 남성의 무의식이 자아에게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라고 설명하죠. 이 소피아 단계는 남성에게 길을 제시하는 영혼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선악의 구분을 넘어 삶의 역설을 이해하게 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데 브루스 웨인은 복수심과 방탕함에 매몰될 위험에 처할 때마다 레이첼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재정의하게 되죠. It's not me. I am more. Bruce. 그녀는 너의 본질은 너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냉철하고도 깊은 존재론적 지혜를 준 대상이며 브루스 웨인은 이 지혜를 통해 진정한 배트맨이라는 행동 그 자체가 되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죠. 배트맨으로서의 행동을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된 순간인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레이첼 도스의 대사는 브루스 웨인이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화 후반부 배트맨의 정체를 묻는 레이첼에게 이 대사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It's not who I am underneath, but what I do that defines me. Bruce?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레이첼이 파티장에서 해주었던 조언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헌신과 행동만이 나라는 인간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완성되는 순간인 것이죠. 다음 장면으로 평소 철저하게 정체를 숨기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배트맨이 레이첼 도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고담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It's your birthday. Many happy returns. 그날은 바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생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밤 브루스 웨인은 카마인 팔코네가 밀매했던 인형들을 찾기 위해 고담시 민민가 네로우주에서 스케어크로우 조나단 크레인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You need to lighten up.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브루스 웨인에게 주입된 공포가스는 리그 오브 섀도우 성체에서 맡았던 것보다 더 강한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조나단 크레인 박사는 푸른꽃 추출물을 화학적으로 정제하여 휴대용 분무기나 대량 살포가 가능한 기체 형태로 개량하여 사용했죠. 리그 오브 섀도우와 크레인 박사가 준비한 공포가스 테러는 고담시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I am fear incarnate. I am the terror of Gotham. I am the Scarecrow.
그들은 카마인 팔코네 조직이 밀매한 토끼 인형 속 푸른 꽃가루를 정제하여 거미줄처럼 연결된 고담시 상수도에 공포가스 액체를 주입하고 있었죠. 고담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포가스가 섞인 물을 마시고 요리하며 체내에 축적해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스 원액은 액체 상태로 섭취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오직 기체 상태일 때만 신경계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덕분에 테러 당일 전까지 아무도 오염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그 오브 섀도우는 공포가스 액체를 직접 흡하게 만드는 기체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응용과학 부서에서 만들어낸 마이크로파 발생기를 훔치게 되죠. 영화 속 설정에 따르면 마이크로파 발생기는 군사적 목적의 공학 장비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전시의 적군의 수중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적진의 물 공급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강력한 마이크로파를 발사하면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을 순식간에 수증기로 증발시켜버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즉 원래 목적은 적들의 식수를 고갈시키거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개발된 비살상용 군사장치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섀도우는 마이크로파 발생기를 탈취하여 기계의 출력을 극대화하였고 고담시 전체를 파괴시킬 테러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고담시의 설계 구조상 모노레일의 선로는 도시의 주요 상수도관 노선을 따라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기차에 실린 마이크로파 발생기가 선로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아래에 매립된 수도관 속 물을 실시간으로 끓여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노레일 노선의 종착지는 고담시 중심부에 위치한 웨인타워였으며 이 건물 지하에는 고담시 전체로 뻗어나가는 상수도 허브가 있었습니다. 만약 기화기를 실은 기차가 웨인타워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강력한 에너지가 수도국 본부의 핵심 압력장치와 만나면서 도시 전체의 수도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구석구석 모든 가정과 거리에서 공포가스가 섞인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고담시 전체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환각의 도가니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단순한 대량 살상이 아니었죠. 고담을 공포로 가득 채워 시민들이 서로를 찢어 죽이게 만드는 것.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를 외부의 손이 아닌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과 공포에 의해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라살굴이 추구한 일그러진 정의의 방식이었습니다. Tomorrow the world will watch in horror as its greatest city destroys itself. The movement back to harmony will be unstoppable this time. 조나단 크레인 박사가 살포한 공포가스를 맛보게 된 브루스 웨인은 자신에게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 저택으로 찾아온 레이첼 도스를 만나게 되죠. 무엇보다 그녀의 상사인 칼 핀치 검사가 이틀 동안 실종되었고 배우의 조나단 크레인과 카마인 팔코네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직감하게 됩니다. 특히 칼 핀치가 사라진 시점이 팔코네의 정신이상 판정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직접 크레인 박사를 찾아가게 되면서 공포가스에 중독되고 말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브루스 웨인은 그녀를 탈출시키기 위해 아캄 정신병원을 급습하게 되는데 그는 수많은 경찰 속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수천 마리의 박쥐들을 부르게 됩니다. 브루스 웨인은 스퀘어크로우의 공포가스에 중독된 레이첼을 데리고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장치를 사용합니다. 웨인 엔터프라이즈 응용과학부서에서 개발된 초음파 발신기는 원래 전장에서 적의 소나 시스템이나 정밀 도청 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특정 주파수를 방출하여 적의 탐지 장비에 혼선을 주거나 특정 생명체의 반응을 유도하여 기만 작전을 펼치는 용도로 사용되죠. 브루스 웨인은 루시우스 폭스를 통해 이 버려진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배트맨 활동에 맞춰 연극적인 기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는 일반적인 군사용 주파수를 박쥐의 의사소통 및 유인 주파수로 정밀하게 튜닝하였으며 이는 박쥐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소형화시키게 되죠. 이 장면은 바로 영화에 큰 영감을 받은 배트맨 이어원이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배트맨은 낡은 아파트 건물에 고립되어 경찰 특공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 상태였는데 그는 정밀하게 맞춰진 초음파 발신기를 작동시키게 되죠. 수천 마리의 박쥐가 도시 한복판으로 몰려들어 건물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경찰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며 배트맨은 이 아수라장을 틈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배트맨이 어떻게 그 많은 박쥐를 다루는지에 대해 마법이 아닌
초음파 공학이라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싶어 했고 바로 배트맨 이어원의 설정이 이에 완벽히 부합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배트맨 이어원 속 수천 마리의 박쥐들의 도움으로 경찰 포위망에서 벗어난 브루스 웨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탈출하게 되는데 배트맨 비긴즈 속에는 조금 더 겁나는 장비를 대령하게 됩니다. 바로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속 모든 작품 속에 등장하는 텀블러이죠. 텀블러는 단순히 튼튼한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요새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에 등장하는 거대한 탱크형 배트모빌에서 결정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It's a black tank. 다크나이트 리턴즈 속 도로 위에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깔아 뭉개거나 부수고 지나가는 전차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탱크 형태의 배트모빌은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최초로 실사화되기도 하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원작의 탱크 컨셉을 가져오되 자신의 영화 세계관에 맞게 현실적인 기능성을 더했습니다. 원작의 탱크는 너무 거대해서 도시골목을 다니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지만 텀블러는 람보르기니의 가속력과 오프로드 차량의 기동성을 결합해 도심 추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래 텀블러는 응용과학부소에서 군사용 차량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 버전이었죠.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거나 험난한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너무 높은 제작 비용과 실용성 문제로 국방부에서 계약되지 못하고 응용과학부소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브루스 웨인이 발견하여 무광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배트맨의 전술에 맞게 개조하면서 전설적인 배트모빌로 거듭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압장치를 이용해 평지에서도 뛰어오르는 기동성인 힘이며 도심의 옥상을 누비는 도시의 포식자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배트맨 무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영화 속 숨겨진 의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트맨 비긴즈의 파이널 대결 장면을 해석하며 기나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고담 모노레일의 철도를 파괴함으로써 라스 알 굴의 계획을 저지하게 되죠. That's why you couldn't fight injustice, and that's why you can't stop this train. Who said anything about stopping it?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모노레일 열차 결투와 제임스 고든 경사의 활약은 배트맨이 단순한 무력이 아닌 협력과 철학으로 고담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배트맨은 열차 안에서 라스 알 굴을 상대해야 했기에 열차가 도시 중앙의 웨인타워에 도달하기 전 선로를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The Narrows is tearing itself to pieces. What do you need? Can you drive stick? 그는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인 제임스 고든에게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장비인 텀블러의 운전석을 맡기게 되죠. 고담시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경찰인 제임스 고든과 배트맨이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계기가 되는 상징적인 액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고담 모노레일은 브루스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이 경제 공황에 빠진 고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만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라스 알 굴은 고담을 구원하려 했던 토마스 웨인의 유산을 역이용해 고담을 멸망시키려 했죠. 바로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가 만든 도시의 연결망을 공포가스가 흐르는 독극물 살포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제임스 고든에게 고담 모노레일의 다리를 파괴시킬 것에 대한 결단은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도시를 지킬 수 없으며 때로는 소중한 유산마저 희생시켜야만 진정한 수호가 가능하다는 배트맨의 고뇌와 성장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흉물로 남아있던 고담 모노레일의 파괴는 토마스 웨인의 시대가 끝나고 배트맨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아버지가 만든 철도를 부수었지만 그 희생을 통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고담의 시민들을 지켜낸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스승이자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인 라스 알 굴을 떨어지는 기차에서 구해주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You finally learn to do what is necessary. I won't kill you, but I don't have to see you. 무너져가는 열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철학의 거대한 충돌과 결별을 상징하며 배트맨이 완성되는 가장 전율 돋는 순간이기도 하죠. 브루스 웨인과 라스 알 굴의 마지막 결전은 지금까지 그가 훈련받았던 과정에 대한 최종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스 알 굴은 브루스 웨인에게 자비는 나약함이다라고 가르치며 악인을 죽이지 못하는 그의 도덕적 결심을 꾸짖었습니다. Your compassion is a weakness your enemies will not share. You want to fight criminals. This man is a murderer.
브루스 웨인은 라살굴의 가르침을 역설적으로 풀이하게 되는데 죽이지는 않겠지만 자비를 베풀어 구해주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돌려준 셈입니다. 죽이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아버지가 물려준 생명 존중의 가치와 법의 심판을 강조한 레이첼 도스의 정의를 의미하며 구하지 않겠다는 라살굴이 가르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파멸의 열차에서 당신이 죽는 것은 나의 살인이 아니라 당신이 자초한 파멸의 결과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I won't kill you, but I don't have to save you. 열차에서 탈출하여 망토를 펼치는 배트맨의 모습은 땅으로 추락하는 타락한 정의감을 가진 라살굴과 대비되어 하늘로 비상하는 냉혹함과 고결한 정의를 가진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라살굴은 죽음의 순간 눈을 감으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죠. 친아들처럼 키운 수제자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복수의 신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의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What stopped it? Vengeance. That's no help to me. 결국 배트맨은 스승이 가르친 공포라는 무기를 가져가되 스승이 버렸던 인간성이라는 정의의 방패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전설이 된 것이죠. What will you do? Rebuild it. Just the way it was, brick for brick. 마지막으로 브루스 웨인은 불타버린 저택을 벽돌 하나까지 다시 쌓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택은 웨인 가문의 역사와 브루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부모님의 죽음이 깃든 곳이죠. 이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과거의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 유산 위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웨인 저택의 재건은 곧 고담 시의 재건을 의미하기도 하죠. 라살굴은 고담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브루스는 파괴된 잔해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왜 추락하는가, 다시 올라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다라는 교훈을 물리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이죠. Why do we force? So that we can learn to pick ourselves up. 영화 배트맨 비긴즈는 한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불멸의 상징으로 승천하는 장엄한 서막이 된 작품입니다. 동굴로 추락한 소년 브루스는 이제 고담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망토를 펼치는 배트맨이 되었죠. 부모의 명성, 스승의 가르침도 아닌 오직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고독의 길. 배트맨 비긴즈는 그렇게 한 영웅의 시작을 알리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상할 것인가? 영화 배트맨 비긴즈 이상 햄미셨습니다.